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 미국의 국방부가 발칵 뒤집혔는데요. 이제 미국이 한국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30년 경력의 미 국방부 최고 전략가 데이비드 스톤 박사가 밝혀낸 충격적인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사연 끝나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실 거죠?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미국 워싱턴에서 30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해온 데이비드 스톤이라고 합니다. 랜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자 전직 미 국방부 동아시아 전략기획팀 자문위원으로 일하면서 늘 한국을 보호해야 할 나라로만 생각했죠. 제가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꾸게 된 건 불과 6개월 전의 일입니다. 2024년 6월 워싱턴 DC의 웨스틴 호텔 컨퍼런스룸. 동북아 안보 컨퍼런스에서 한 한국 장성의 발언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한국은 자체 방위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미국과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죠. 순간 제 입에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간 한미동맹을 연구해온 제가 보기에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거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습니다.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그건 현실성 없는 주장입니다. 컨퍼런스장이 순간 조용해졌죠. 한국 장성은 제 도발적인 발언에도 차분히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님, 직접 한국에 오셔서 확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말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처음엔 그저 형식적인 초청이라 생각했지만 그해 겨울 한국을 방문하면서 제가 알던 모든 것이 뒤집히기 시작했죠.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국방연구원에서 충격적인 자료들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 미국이 그동안 얼마나 한국의 군사력을 과소평가했는지 알게 된 거죠. 특히 기억에 남는 건 한국의 젊은 연구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곧 보여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처음엔 그저 젊은이들의 과한 자부심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곧 마주하게 될 충격적인 진실들을요. 그리고 6개월 후 저는 워싱턴으로 돌아왔습니다. 연구실 책상 위에 놓인 한국에서 가져온 자료들을 보며 그간의 경험을 정리했죠. 미 국방부의 모든 상식을 뒤집어 놓을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30년간 쌓아온 제 경력과 신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제 이야기는 작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24년 12월 한국 국방연구원 방문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습니다. 사실 이 방문은 쉽게 성사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랜드 연구소와 한국 국방연구원과의 수개월에 걸친 협의, 미 국방부와 한국 국방부 양측의 승인, 그리고 까다로운 보안 심사를 거쳐야 했죠. 한국 국방연구원은 국방부 산하의 핵심 국책 연구기관이기에 외국 연구자의 방문은 극히 제한적으로만 허용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방문 승인을 받기까지 거의 3개월이 걸렸습니다. 제 경력과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들, 방문 목적과 연구 계획서, 보안 서약서 등 수많은 절차를 거쳐야 했죠. 마침내 12월의 쌀쌀한 아침, 서울 외곽에 위치한 국방연구원의 철저한 보안 게이트를 통과했습니다. 게이트를 통과하고 나서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첨단 시설과 연구동이 조화롭게 배치된 캠퍼스는 마치 실리콘밸리의 한 연구소를 연상시켰습니다. 보안 담당관의 안내를 받아 본관으로 향하는 동안 국방연구원이 한국의 국방정책과 전략을 연구하는 핵심 두뇌 집단이라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브리핑룸에서 2023-2037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양자기술 등 10대 분야 30개 국방전략기술 개발 현황을 검토하면서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믿었던 분야에서 한국이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국방혁신 4.0 계획이었습니다. 2026년까지 5만 명의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고 그중 1,000명을 AI 전문 인력으로 양성한다는 계획은 미 국방부의 계획보다 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죠. 브리핑을 진행하던 연구원의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방문한 한미연합사령부에서는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휘통제실에서 만난 미군 장성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스톤 박사, 우리가 한국군을 잘못 봤습니다. 최근 연합훈련에서 그들은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은 정보감시정찰부터 지휘통제, 정밀타격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특히 AI 기반 전투체계는 미군의 시스템과 완벽하게 호환되면서도 몇몇 분야에서는 오히려 더 앞선 기술을 보여주었죠. 판교에 위치한 방위산업체 방문은 제 마지막 의심마저 날려버렸습니다. 강소 연구개발특구로 지정된 이후 이곳에서는 180건의 기술 이전과 45건의 신규 창업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연구소 내부를 둘러보며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연구소장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기술 도입국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있죠.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제 노트북에 이런 메모를 남겼습니다. 한국의 국방과학기술은 이미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들은 더 이상 우리의 보호가 필요한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과의 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게 될 것이다. 이 메모는 후에 미 국방부에 제출한 보고서에 서문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를 읽은 고위 관료들의 표정이 굳어졌던 것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제가 한국에서 발견한 더 놀라운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겨울의 차가운 새벽, 저는 한미연합대화력전 지휘소 연습이 진행되는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1994년부터 정기적으로 실시되어 온 이 훈련은 수도권을 위협하는 적의 장거리 화력을 경멸하기 위한 핵심 훈련이었습니다. 30년간 이런 훈련들을 연구해온 제게도 이날은 특별했습니다. 지휘소에 도착하자 한미 지상작전 사령부의 고위 장교가 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설명 중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 훈련이 북한의 최신 미사일 위협을 반영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과거의 훈련들과는 분명히 달랐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미연합 탐지 자산과 지상공중 타격 전력의 통합 운용 절차였습니다. 한국군의 K2 전차는 120mm 활강포와 첨단 사격 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고 미군의 M1A2 에이브람스 전차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기동성과 화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훈련 중 가장 놀라웠던 순간은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이었습니다. 마하 1.82의 속도로 비행하는 이 전투기는 최신형 레이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미군 전투기에 탑재된 레이더와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것은 한국군의 네트워크 중심전 체계였습니다. 각 군의 정보 시스템이 통합되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AI 기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은 시범 단계에 있었지만 그 발전 속도는 놀라웠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이 자체 개발 중인 최신 미사일 방어 체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아이언돔처럼 적의 미사일을 높은 고도에서 막아낼 수 있는 이 방어 체계를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행운이었습니다. 고도 40에서 60km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은 2026년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었죠. 이는 한국이 독자적인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3일간의 훈련을 지켜보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것은 단순한 군사훈련이 아니었습니다. 한국군이 더 이상 미군의 보조 전력이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 성장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죠. 마지막 날 미군 장성 한 분이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한국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가 된 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깊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3일간의 관찰 내용을 정리하면서 한국군의 성장이 단순한 수치나 스펙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기술력과 운용 능력, 그리고 자신감의 총체적인 성장이었죠.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저를 기다리고 있는 한국의 방산업체들은 더 큰 충격을 안겨줄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른 아침 경기도의 한 방위산업체 연구단지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건물들은 평범한 회사 건물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무기체계가 개발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첫 방문지는 지상 무기체계를 개발하는 연구소였습니다. 입구에서 철저한 보안 검색을 마치고 들어서자 넓은 실험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소장은 자부심 넘치는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자주포는 이미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그들이 우리의 기술을 선택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기술력의 증거입니다. 실험동 한켠에서는 새로운 전차의 시험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험한 지형을 오르내리며 기동성을 시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연구원은 이 전차는 폴란드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죠.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과거 소련의 위성국이었던 폴란드가 이제는 한국의 무기체계를 도입한다니 세상이 완전히 바뀐 것 같았습니다. 같은 단지 내 다른 건물로 이동하자 거대한 경납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차세대 전투기의 동체가 위용을 뽐내고 있었죠. 경납고 안에서 만난 수석 연구원은 자부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보시는 이 전투기가 바로 우리가 개발한 차세대 전투기입니다. 내년부터 실전 배치가 시작될 예정이죠. 그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알고 있던 세계의 최신의 전투기들이 떠올랐습니다. 속도와 항속거리를 비교해보니 결코 뒤처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개발에 참여한 젊은 연구원들의 눈빛에서는 자부심이 넘쳐났습니다. 그들의 열정을 뒤로하고 다음 시설로 이동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지만 곧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바로 미사일 개발 시설이었습니다. 연구팀의 책임자는 시연을 마치며 깊은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더 이상 남의 기술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죠. 실제로 이 시스템은 고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정확히 요격할 수 있었고 2026년이면 실전 배치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의 방문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하루 동안 본 것들이 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날 있을 대전 방문을 생각했습니다. 이튿날 아침 대전에 위치한 국방과학연구소로 향했습니다. 1970년 설립 이후 이곳은 한국 방위산업의 두뇌 역할을 해왔습니다. 연구소의 한 책임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단순한 무기 도입국이 아닙니다. 세계가 우리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10대 분야 30개 국방 전략 기술을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인공지능, 우주, 양자 기술, 이런 첨단 분야에서도 한국은 이미 독자적인 길을 개척하고 있었습니다. 대전에서의 하루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이틀간의 방문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은 이미 세계적 수준에 도달해 있었고 일부 분야에서는 오히려 앞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미 국방부 분석팀과의 회의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군사력이 미국의 도움 없이도 충분히 독자적인 방위가 가능한 수준을 넘어섰다는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끝에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각으로 아직 전날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적응할 겨를도 없이 이틀 뒤 펜타곤의 회의실로 향했습니다.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평소와는 다른 무거운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내온 보고서가 이미 검토되었음을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테이블에는 평소와 달리 합참의 고위 장성들을 포함한 수많은 관계자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에서는 심각함이 묻어났습니다. 제 발표가 시작되자 회의실은 무거운 침묵에 빠졌습니다. 한국의 방위산업 현장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때마다 참석자들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특히 한국이 독자 개발한 무기체계들의 성능을 설명할 때는 몇몇 장성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인도태평양 전략을 담당하는 고위 장성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으로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할 것 같군요. 한국은 이미 우리와 대등한 수준의 파트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말에 이어 한 분석관이 흥미로운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미군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변화하면서 주한미군의 역할도 재정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특히 대만 유사시 주한미군 전력의 운용 방안에 대한 새로운 분석은 모든 참석자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회의는 점점 더 심도 있게 진행되었습니다. 한 전략가는 한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맺고 있는 전략적 관계를 주목해야 합니다. 그들은 이미 아시아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저는 그제서야 한국의 군사력 성장이 단순히 국방력 강화 차원을 넘어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 해군 제독의 발언이었습니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한국이 미국의 도움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느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한국과의 동맹 관계를 어떻게 새롭게 정립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합니다. 회의가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논의의 초점은 한국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서 한국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 참석자는 만약 우리가 한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지 못한다면 중국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저녁이 되어 회의가 끝났을 때 모든 참석자들의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아야 할 동맹국이 아닌 함께 가야 할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제가 한국에서 직접 목격한 현실이기도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몇 주간의 경험을 되새겨보았습니다.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들, 그리고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분명한 것은 한미동맹이 이제 새로운 단계로 진입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분석 결과가 공개되면서 미국 내에서는 더 큰 논쟁이 시작되었고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워싱턴 DC의 봄이 시작될 무렵 제 보고서가 미 국방부 내부에서 공식 회람되기 시작했습니다. 회계감사원의 최근 분석 자료와 제 보고서가 맞물리면서 주한미군을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감사원의 최신 보고서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유지를 위해 지출한 134억 달러, 그리고 같은 기간 한국이 부담한 58억 달러의 직접 재정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가 공개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이 결코 무임승차하고 있지 않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료들 사이에서 조용히 회의가 이어졌습니다. 한 고위 장성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주한미군의 가치를 너무 단순하게 평가해왔습니다. 더 이상 단순한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전략 분석팀의 새로운 보고서였습니다. 그들은 중국의 군사력 확장과 함께 변화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환경 속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더 이상 한반도 방어라는 단일 목적이 아닌 지역 전체의 안보 균형을 위한 핵심 거점으로서의 가치를 재평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국방부 내부의 이러한 변화는 곧 의회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상원의 한중진 의원은 주한미군의 현 수준 유지는 미국의 국가 이익과 직결된다며 22,000명 이하로의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상징적 제스처가 아닌 실질적인 전략적 판단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도 변화의 조짐이 감지되었습니다. 더 이상 방위비 분담 문제를 거론하지 않았고 대신 한미 군사 협력의 질적 발전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국방부 전략연구소에서 열린 세미나는 이러한 변화를 공식화하는 자리였습니다. 연구소장은 한국의 군사력 성장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주한미군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이 이미 세계적 수준의 방위산업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군사기술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기술 이전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기술 협력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논의들이 진행되는 동안 제 책상에는 새로운 보고서 작성을 요청하는 문서가 도착했습니다. 주한미군의 미래 역할과 한미동맹의 새로운 청사진을 그려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는 미 국방부가 한미 관계의 근본적인 재정립을 진지하게 고려하기 시작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이 재조정되면서 한미동맹은 더욱 복잡하고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전략가들 사이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실감한 것은 국방부 산하전략연구소의 비공개 회의에서였습니다. 기존의 한미동맹이 단순한 군사적 협력 관계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사이버 안보, 우주협력, 첨단 기술 개발로까지 확장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인공지능과 퀀텀 기술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이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은 이미 이 분야에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과 공동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해야 합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변화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역할이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캐나다와의 외교 국방장관 회의가 확대되고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의 공조가 강화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국이 이제 진정한 지역 강국으로 부상하고 있음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소의 한 분석가는 미중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의 위치에 대해 흥미로운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균형이 아닌 전략적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했던 첨단 무기 체계들이 이제 방산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미국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전수받는 것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기술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특히 사이버 안보와 우주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기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국제적 역할 확대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아세안과의 안보 협력 강화는 한국이 더 이상 한반도에 국한된 국가가 아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한미 양국은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해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신속하고 단호한 대응이라는 키워드는 한국군의 작전 수행 능력이 그만큼 향상되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워싱턴의 전략가들 사이에서는 이제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는 새로운 키워드가 자주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지역 전체의 안보 구도를 재편할 수 있는 핵심 축으로 여겨지고 있었죠. 연구소장은 마지막 발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을 보호해야 할 동맹국이 아닌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로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래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될 것입니다. 그의 말을 듣는 순간 제가 한국에서 보았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첨단 무기체계, 훈련된 장병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감 넘치는 그들의 눈빛.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의 성장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신호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변화의 끝에는 더 큰 질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 한미동맹은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제가 경험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해보기 시작했습니다. 미 국방부의 회의실에서 펼쳐진 뜨거운 토론들, 한국의 군사시설에서 목격한 놀라운 현실들, 그리고 무엇보다 양국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예고하는 수많은 징후들이 떠올랐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지난 수개월간 작성한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은 한미동맹의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제안서였습니다. 이 제안서는 단순한 분석을 넘어 미래 동맹 관계의 청사진을 담고 있었죠. 첫 번째로 주목한 것은 전략적 파트너십의 질적 변화였습니다. 더 이상 일방적인 보호자와 피보호자의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적인 협력 관계로의 전환이 필요했습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력과 미국의 전략적 경험이 만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지점들이 무궁무진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안보 구도의 재편이었습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강화는 단순한 군사적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전체의 안정을 위한 새로운 축이 될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균형감은 미중 갈등 속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주목한 것은 기술 협력의 새로운 지평이었습니다. 사이버 안보, 우주개발, 인공지능 등 미래 전장을 좌우할 핵심 분야에서 양국은 이미 대등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미래 동맹의 새로운 기반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보고서의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가장 중요한 결론을 적었습니다. 한미동맹은 이제 일방적인 보호관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한국은 군사, 경제, 기술력 모든 면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성장했고 미국도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만약 미국이 한국과의 동맹을 새로운 차원으로 발전시키지 못한다면 한국은 독자적인 외교, 군사, 경제 전략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국의 글로벌 전략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격한 현실이 이를 증명합니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고 우리는 이 중요한 전환점에서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한미동맹의 미래는 상호 존중과 협력에 기반한 전략적 파트너십이어야 합니다. 보고서를 덮으며 저는 이 순간이 역사적인 전환점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앞으로 미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한미동맹의 미래는 물론 아시아 전체의 안보 구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환점을 다룬 의미 있는 사연이었습니다. 한국의 눈부신 기술 발전과 외교적 역량, 그리고 글로벌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이 더 이상 보호받는 국가가 아닌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상호 보완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는 국가로 성장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첨단 기술, 사이버 안보, 우주 개발 등 미래 핵심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준 성과는 앞으로의 한미동맹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감동신호등이었습니다.